시민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다음은 안 지키겠지만 어쨌든 뭐 당분간 지켜요. 제가 진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거짓말 아니고 촛불 집회 한창 할 때는 정말 편안하게 다녔어요, 자전거가. 자전거 가면 다 양보해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뭐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막 이제 막, 그냥 빵빵거리고 막 그러지만, 그 당시는 사람들이 다 뭐죠? 민주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낭시로.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 평등의 원리가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법과 무관하게 그 사람들을 작동하게 만든다는 거지.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 바로 인텔리전스의 평등이라는 그 이념에 있는, 이거는 창조된 겁니다. 이거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게. 중세 때 무슨 모든 인민이 동일한 지력을 갖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노예는 지력이 없는 거고,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는 짐승이다.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인의 말을 이해하는 짐승.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보다 약간 똑똑한 존재.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평등의 원리가 뭡니까? 아이스테시스를 개방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아이스테시스가 원래는 묶여 있는데, 앙시엠, 쉽게 말하면 이 에스테틱 레짐에서 묶여 있죠. 묶여 있다가 이 평등의 원리가 바로 이 아이스테시스를 개방하게 됩니다. 이 아이스테시스, 그래서 평등의 원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랑실한테는. 평등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게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더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세계는 그 스스로 감각한다. 그러는 거죠. 이게 진짜 골때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라는 것은 사물이 아니에요. 그 사물과 관계없는 겁니다. 이 세계라는 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락강이 말하는 심볼릭과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이제 심볼릭이라는 개념과 이제 굉장히 유사한 건데, 그러니까 그 심볼릭이라는 그 스스로가 이제 보면은 질서적이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락강에는 심볼릭이라는 게 이제 캐스트레이션, 거세의 이제 기준점이죠. 그게 심볼릭이라는 게. 거세의 기준점. 그러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심볼릭이라 한다면, 랑쉘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랑쉘의 세계는 이제 마치 들레즈가 말하는 이마넌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자기 충족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가 감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도 이제 프로이드의 생각인데, 이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프로이드의 공적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분열은 절대 통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분열은 절대 화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락강은 좀 더 발전시켜서 발화 행위 주체와 발화 주체로 나누죠. 그래서 발화 주체라는 것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체예요. 발화 주체가. 나는 착한 사람이야 할 때 나는 착한 사람, 이 발화의 주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는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나와 다르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손발이 오글거리잖아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손발이 오글거리죠. 그죠? 그 손발이 오글거리는 그 주체가 바로 행위 주체예요. 자,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세계는 그 스스로 감각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뭘까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바라 행위 주체에 가까운 세계입니다. 바라 행위 주체라고 했을 때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부르지만 프로이트는, 랑실은 그것을 세계, 스스로 감각하는 세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학적 무의식이라는 이 작은 책이 있습니다. 랑실가 썼던. 그 책에서 이제 제가 앞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랑실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이 혁명성을 상실했을 때는 과학에다가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기탁했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신분석학이 자기가 과학이라고 자처하고 나서는 순간 정신분석학은 정체성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랑셰르가 봤을 때 이 정신분석학의 이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 미학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각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있었다는 거. 물론 이제 정신분석을 조금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 들으면 이제 코웃음을 칠 이야기죠.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경청할 만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프로이트는 그러한 새로운 무의식에 대한 정의를 무엇을 통해서 내렸느냐? 바로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 문학 작품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스테시스에 관련 에스테시스를 재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계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문학 작품이란.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속에 그 안에 그것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미학적 방식으로 무의식을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은 랑시가 봤을 땐 감각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그 감각적 차원. 근데 그 감각적 차원을 과학에다가 때리 넣어버리니까 정치성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이제 정신분석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동의가 안 되죠. 왜냐하면 프로이트도 그렇고 락강도 그렇고 사실 과학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과학이라는 그 패러다임에 저항하는 다른 뭐 과학으로 재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학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일 수 있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출했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그냥 문학 작품이 아니라 스스로 감각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랑시르가 문학 작품이 정치적이다라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랑시르가 하고 있는 문학 작품이 정치적인 것은 바로 그것이 아이스테시스의 개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문학 작품이 그걸 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원료적인 문학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을 통해서 또 예술이 있고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뭡니까? 다른 것들이 유사 모방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항상 예를 잘 드는 것이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게 돼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아니 왜 저렇게 철학 이야기를 많이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기다가 저런 걸 많이 때려 넣었을까? 그죠? 그리고 결국 보시면은 항상 악당들은 뭐죠? 어스라텔리안이에요. 항상 권위적이고 독재자입니다.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오합지졸들은 뭐죠? 이상하게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다 뭘 하려고 그래요?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과정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온갖 현란한 수사학을 써가지고 물론 이제 아주 냉소적으로 말하면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 본다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 없으면 영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 그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피에로나 비슷하잖아요. 그게 피에로나 할로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마블이나 DC 코믹들의 작품들은 대부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는 거죠.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희화화된 것들이 대부분 다 코믹 버전이기 때문에 희화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드림을 실현시키고 있는, 현실화시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아주 과장된 피겨들이에요. 이게 이제 랑시르가 말하는 피겨라는 건데, 이 피겨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형상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도 이제 랑시르가 다른 미학자들하고 다른 그 태도입니다. 보통 이제 형상을 이제 안 좋은 걸로 보거든요. 철학자들은 형상이 안 좋은 것이고 컨셉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랑시르는 일단 형상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그 형상에서 컨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셉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형상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형상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데, 이 형상들이라는 것, 맨 처음에 그런 감각적인 것의 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일옵션이 일어날 때, 감각적인 것이 분출되어 나올 때, 그것을 맨 처음 잡아낸 것이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들이 사실은 뭡니까? 모든 컨셉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상들에서 진리가 이제 감춰져 있는 것이고, 그때 뭐 랑시르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아주 통일성을 이루었던, 그러니까 그 칸트식으로 말한다면 그 센서스 커뮤니스트를 이루었던 그 순간에
그 공통적인 어떤 감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감각들, 그 데모스의 감각들이죠. 그 데모스들은 아무나인 자들이잖아요. 아무나인 자. 아무가 되어도 상관없는 자들. 그게 공통 감각이거든요. 당시에는 그걸 이제 데모스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각을 구현하고 있는, 실현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 내가 이태광이라는 인간으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감각으로서 존재하는 나. 그러니까 감각되는 세계로서, 그 세계 일부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 순간에 도래할 때, 그걸 랑시아는 혁명이라고 부르겠죠. 그것이 바로 뭐죠? 맨 처음 포착되는 게 형상으로 포착되는 거예요.